아버지는 제가 망하는 걸 그냥 보고만 계실 거예요? 제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아시잖아요. 현우야,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안다. 하지만 이건 내가 선택한 문제고 내가 책임져야 할 일이야. 내가 널 돕지 않으려는 게 아니야. 8천만 원이에요. 제가 주식으로 날린 게 손실 만회하려다 이렇게 된 건데 아버지가 조금만 도와주셨어도 이 지경까지 오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 8천만 원을 투자한 것도 대출을 받은 것도 내 선택이었어. 내가 내 선택의 무게를 책임질 때가 왔다는 거야. 내가 지금 손을 내밀면 너는 더 큰 실수를 저지를 거야. 그 선택을 왜 했는지도 모르시면서 장모님이 매일같이 집 얘기, 손주 얘기로 저희를 들들 볶으시니까 저도 뭐라도 해보려고 한 거라고요. 이게 왜 제 잘못만 되는 거예요? 사돈 말씀에 내가 부담을 느꼈다는 건 이해해. 하지만 그 결정을 내린 건 너야. 내가 그 부담을 짊어지고 감당하려 한 건 내 몫이었어. 그래서 더더욱 내가 책임져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는 제가 무너지는 걸 그냥 보고만 계시겠다는 거네요? 제가 완전히 망할 거란 걸 알면서도요? 내가 널 무너뜨리고 싶어서가 아니야. 내가 지금은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내가 스스로 이 상황을 해결하지 않으면 평생 같은 실수만 반복하게 될 거야. 아버지는 결국 저를 포기하신 거네요. 장모님 말씀처럼 부모가 자식을 이렇게 외면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잘못했어요. 인정해요. 근데 이런 때 등을 돌리시면 제가 도움을 받을 곳이 마땅히 없어서 이러는 거라고요. 현우야, 내가 널 포기한 게 아니야. 오히려 널 믿기 때문에 내가 이번 일을 통해 진짜로 성장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됐어요. 끝까지 지켜보세요. 아버지 말씀이 옳았는지 아닌지 제가 직접 겪어보면 알겠죠. 오늘 아버지가 저한테 준 상처는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쾅 나는 소리와 함께 현우가 나갔다. 텅 빈 집 안에 혼자 남은 나는 무거운 마음으로 중얼거렸다. 내가 정말 잘하고 있는 걸까? 현우가 이렇게 오해한 채로 가버리다니. 내 선택이 정말 옳은 거였을까?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요? 이미 아들 부부의 신혼집 마련까지 적극 지원했던 사연자 박민수님. 하지만 안사돈께서 아들 부부에게 더 큰 집과 손주 계획을 요구하면서 갈등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아들인 태호 씨도 장모님의 의견을 지지하며 금전적 지원을 더 요구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오늘의 사연은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까요?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에서 65년을 살아온 박민수라고 합니다. 35년간 공직 생활을 하면서 가족을 위해 묵묵히 달려왔는데 이제 퇴직하고 보니 마음 한켠이 참 무겁습니다. 얼마 전부터 안사돈과의 관계가 틀어지면서 가족들 사이에 갈등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를 돌이켜보면 공무원이란 직업이 제게는 그저 가족을 지키는 방패 같은 것이었습니다. 아내와 결혼하고 대전 변두리 조그만 전셋집에서 시작했는데 방 2개짜리 집이었지만 저희 부부에겐 궁전 같았습니다. 월급날이면 시장에서 장도 보고 가끔은 근처 분식집에서 잔치국수도 먹었습니다. 빠듯한 살림이었지만 서로 마주 보며 웃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특히 우리 집사람은 늘 밝은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제가 야근할 때면 따뜻한 도시락을 싸들고 사무실로 찾아왔고 힘들 때마다 여보, 우리가 못할 게 뭐가 있어요? 라며 용기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더 힘을 내서 일할 수 있었습니다. 매달 월급에서 조금씩 떼어 아들 앞으로 저축도 하고 크진 않았지만 그렇게 한 걸음씩 나아갔습니다. 세월이 흘러 진급도 하고 조금씩 형편이 나아지면서 아파트도 장만했습니다. 이사하던 날 아내는 눈물을 글썽이며 여보, 고마워요. 라고 말했는데 그 말 한마디에 지난 고생이 다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부부에게 그날은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 중 하나로 기억됩니다. 아들이 태어나고 나서는 제 인생의 방향이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우리 아들만큼은 남들 앞에서 기죽지 않게 키우자. 그 생각 하나로 버텨온 세월이 어느새 30년입니다. 아들이 초등학교 입학할 때 새 책가방을 사주던 날이 어제 같은데 어느새 대학교까지 졸업하고 직장인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대학 등록금 내는 날이면 아들은 늘 미안한 듯 고맙다고 했습니다. 아빠, 나중에 꼭 보답할게요. 하던 그 말이 지금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그 한마디가 저를 여기까지 오게 한 원동력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엿한 직장인이 되어 자기 몫을 다하겠다는 아들을 보며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IT 회사에 취직하였습니다. 저는 아들의 독립적인 삶을 최대한 존중하기에 주말에 들르라는 말도 조심스레 했고 일상적인 조언도 삼가며 그만의 방식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조심스레 며느리가 될 사람을 소개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는 그녀를 처음 만났을 때의 인상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단정하고 예의 바른 모습에 첫인상부터 좋았는데 이야기를 나눌수록 그녀의 따뜻한 마음씨와 성실함이 느껴졌습니다. 특히 야간 근무가 잦은 직업임에도 불구하고 환자들을 진심으로 걱정하는 모습을 보며 이런 며느리라면 우리 가정에도 잘 적응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내도 며느리의 첫인상에 무척 만족했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이 참 좋은 사람 만났어요. 라며 연신 기뻐했죠. 두 사람이 서로를 아끼며 미래를 계획하는 모습을 보며 저희 부부는 이들이 충분히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을 거라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준비 과정은 생각보다 험난했습니다. 요즘 결혼 비용이 천문학적이라는 건 들어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맞닥뜨리고 보니 아찔했습니다. 예식장 비용부터 신혼집 마련까지 하나하나가 큰 금액이었습니다. 양가 부모가 상당한 부담을 져야 하는 상황이었죠. 저는 35년간 공직 생활을 하며 받은 퇴직금 중 상당 부분을 결혼 자금으로 내놓았습니다. 아내도 10년 넘게 운영해온 분식점에서 모은 돈을 아낌없이 보태주었습니다. 신혼집 마련은 큰 과제였습니다. 서울의 높은 전세가를 감당하기 위해 적금을 해지하고 은행 대출까지 받아 도왔습니다. 이 정도면 두 사람이 편히 신혼생활을 시작할 수 있겠지 라는 생각으로 가진 것의 대부분을 아낌없이 지원했습니다. 결혼 이후에도 저희의 지원은 계속되었습니다. 아들 부부가 경제적으로 안정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거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퇴직 후에도 제가 모아둔 여유자금을 조금씩 보내주며 생활비를 보조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소박하게 살면서도 늘 아들 부부의 살림살이를 걱정했습니다. 명절에 오면 냉장고를 가득 채워주는 것은 물론 때때로 일상용품을 사다 주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안사돈과의 첫 만남은 기대 이상으로 좋았습니다. 30년간 중학교 교사로 재직하다 은퇴하신 안사돈은 세련되고 지적인 분위기를 풍기는 분이었습니다. 처음 만난 자리에서 교육과 문화에 대한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며 우리 며느리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랄 수 있었던 이유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자녀 교육에 대한 남다른 열정과 철학이 느껴졌고 그것이 며느리의 성장에 큰 영향을 미쳤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안사돈의 다른 면모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몰랐던 강한 통제 성향과 완벽주의적 태도가 점점 더 뚜렷해졌습니다. 결혼식 준비 과정에서도 작은 디테일 하나하나까지 간섭하려 했고 의견을 제시하실 때면 마치 지시하듯 단호한 어조를 사용하셨습니다.
당시에는 며느리를 키우신 부모님이시니 그만큼 완벽하게 준비하고 싶으신 거겠지라며 이해하려 노력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부터 이미 갈등의 조짐이 보였던 것 같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1년 만에 다 같이 만난 자리에서 안사돈은 손주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너무 늦게 아이를 가지려 해서 걱정이라는 가벼운 언급이었습니다. 하지만 점차 그 발언의 빈도와 강도가 높아졌습니다. 며느리가 3교대 근무로 체력적으로 힘들다며 임신 계획을 미룬다고 하자 안사돈의 태도는 급격히 변했습니다. 지금 벌어서 뭐하게? 나이도 있는데 언제 애를 가질 거야? 라는 직설적인 말씀을 하실 때면 며느리의 굳어진 표정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더구나 신혼집 문제까지 거론되기 시작하면서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이 집에서 어떻게 아이를 키우겠어요? 방도 좁은데. 라며 더 큰 집으로 이사하는 것을 보아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요구들이 나올 때마다 저는 무척 당황스러웠습니다. 이미 결혼 준비와 신혼집 마련에 상당한 비용을 투자했는데 추가적인 경제적 부담을 이야기하시니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조심스럽게 아직 두 사람이 적응하는 중이니 천천히 생각해 보는 게 어떨까요? 라고 의견을 내보았지만 안사돈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사돈어른 자식 위한다면서 왜 이렇게 인색하신가요? 이왕 도와주실 거면 제대로 해주셔야지요. 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는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35년간 성실하게 모은 퇴직금의 상당 부분을 이미 지원했는데도 마치 제가 인색한 사람인 것처럼 말씀하시니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아들의 태도 변화였습니다. 처음에는 안사돈의 과한 요구에 난처해 하던 아들이었지만 점차 안사돈의 의견에 동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장모님 말씀이 일리가 있어요. 앞으로 아이도 가져야 하는데 지금 집으로는 좀 그렇지 않나요? 라며 조심스레 저의 입장을 흔들었습니다. 며느리도 처음과는 달라졌습니다. 야간 근무의 피로를 이겨내며 열심히 일하던 모습은 찾아보기 어려워졌고 점차 부모님의 의견을 따르는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심지어 아내마저 여보, 우리도 한 번 더 힘을 내보면 어떨까요? 아들 내외가 잘 사는 게 우리의 행복 아닌가요? 라며 안사돈의 편에 서는 듯했습니다. 안사돈과의 대화는 그 이후로도 저를 내내 불편하게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대화 주제로 얘기됐던 아들 부부의 자녀 계획과 집 확장 문제는 단순한 조언을 넘어 강요에 가까웠고 그로 인해 가족 간의 관계마저 삐걱거리는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 이젠 안사돈과 마주하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커졌습니다. 여보, 안사돈이야 뭐 본인 생각대로 말하는 거지.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말아요. 아내는 제 마음을 풀어주려 노력했지만 불편한 마음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퇴근 후 집에 들른 며느리가 평소보다 더 밝은 표정으로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님, 이번 제 생일에는 온 가족이 함께 모이면 어떨까요? 요즘 다들 바빠서 자주 못 뵀잖아요. 좋은 식당도 알아봐뒀는데. 며느리의 눈빛에는 진심 어린 기대가 담겨 있었습니다. 간호사로 일하느라 3교대 근무에 시달리면서도 늘 가족을 생각하는 며느리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순간 망설였습니다. 생일 축하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만 그 자리에 안사돈이 함께한다는 생각을 하니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지난번처럼 또다시 불편한 대화가 오갈 것이 뻔했고 그런 상황을 마주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며느리의 진심,
어린 제안을 거절할 수는 없었습니다. 평소 야간 근무로 힘들어하면서도 항상 밝은 모습을 보여주려 노력하는 며느리였기에 이번만큼은 기쁘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 내가 그렇게 원한다면 함께하자. 다 같이 모여서 식사하는 것도 좋지. 겉으로는 환한 미소로 답했지만 속으로는 이미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돌아간 후 저는 오랫동안 거실 소파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는 가족 모임조차 부담스러워진 현실이 서글펐습니다. 드디어 며느리의 생일날이 되었습니다. 강남의 한 레스토랑에 도착했을 때 이미 다른 가족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특별히 신경 쓴 듯한 차림새로 저희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여기 자리가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제가 특별히 코스 요리를 예약했어요. 저는 일부러 안사돈과 거리가 먼 자리를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안사돈은 여전히 적극적으로 대화를 이끌어가려 했습니다. 처음에는 일상적인 안부로 시작했습니다. 사돈어른, 요즘은 어떻게 지내시나요? 퇴직하시고 나서 건강관리는 잘하고 계신가요? 겉으로는 평범한 인사말 같았지만 저는 그 말투에서 미묘한 뉘앙스를 느꼈습니다. 마치 이제 일도 안 하시는데 건강은 챙기시나요? 라고 묻는 것 같았습니다. 네. 나름대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침 산책도 하고 동네 문화센터도 다니고 있습니다. 최대한 담담하게 답했지만 안사돈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식사가 시작되자마자 본론을 꺼냈습니다. 그나저나 사돈어른, 요즘 손주 생각은 안 드십니까? 저희 집 양반은 요즘 손주 얘기만 나오면 눈이 반짝반짝해지더라고요. 이제 때가 되지 않았나 싶은데. 그 말에 테이블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아내와 며느리는 어색한 웃음을 지었고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음식만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안사돈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실 이럴 때 부모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하는 거 아닐까요? 젊은 사람들이 겁이 나서 결정을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저희 때만 해도 부모님들 도움으로 집도 옮기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아이도 가질 수 있었는데. 저는 순간 손에 쥐고 있던 젓가락을 꽉 쥐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퇴직금의 상당 부분을 아들 부부를 위해 썼다는 것을 안사돈은 전혀 모르는 듯했습니다. 분위기는 점점 더 무거워졌고 결국 저는 참지 못하고 말을 꺼내고 말았습니다. 안사돈이 또다시 예민한 문제를 건드렸기 때문입니다. 아들 부부가 이제 자리도 잡았으니 집도 좀 넓히고 아이도 가져야 할 텐데 사돈어른네께서 아직 결정을 못 하시는 것 같아서요. 시기를 자꾸 놓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35년간 쌓아온 인내심이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죄송하지만 그건 아들 부부가 결정할 문제입니다. 우리가 너무 간섭하면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지금까지 제가 아들 부부를 위해 얼마나 많은 지원을 했는지 아십니까? 제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높아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사돈은 여전히 미소를 잃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아이고, 왜 그렇게 간섭이란 말씀을 자주 하시나요? 저는 그저 부모로서 할 수 있는 도움을 주자는 뜻입니다. 다들 그렇게 하면서 사는 거 아닌가요? 그 말에 저는 더욱 화가 났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도왔는지 모르시면서 결혼 준비부터 신혼집까지 퇴직 후에도 계속 지원하고 있는데 그것도 부족하다는 말씀이십니까? 안사돈은 드디어 웃음을 거두고 차분하지만
날카로운 어조로 말했습니다. 그건 부족하다는 게 아니라 부모라면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겁니다. 아이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의 의무 아닙니까? 그 순간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가슴 속에서는 분노와 서러움이 뒤섞여 올라왔습니다. 35년간 성실하게 살아온 제 인생이 낯이 부족한 것처럼 평가받는 기분이었습니다. 테이블의 분위기는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며느리는 안절부절 못하며 상황을 수습하려 했습니다. 제발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 해요. 집안일은 저희가 알아서 할 테니까요. 오늘은 즐겁게 지내요. 아내도 저의 팔을 살짝 잡으며 진정시키려 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을 담을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식사는 어색한 침묵 속에서 끝이 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긴 침묵을 깨고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당신도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마세요. 안사도는 그저 본인 생각을 말씀하신 거지. 당신을 비난하려고 한 건 아닐 거예요. 아니야! 이건 단순한 의견이 아니라고! 계속해서 나를 몰아붙이고 있어! 내가 마치 자식에게 무책임한 사람인 것처럼 35년 동안 가족을 위해 살아온 내가 이제 와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나? 차 안은 다시 침묵에 잠겼습니다. 창밖으로 흐르는 도시의 불빛들이 제 마음속의 쓸쓸함을 더욱 짙게 만들었습니다. 퇴직 후에 평온한 삶을 꿈꾸었던 제 기대는 이제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시간 좀 괜찮으세요?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저녁 무렵 뜬금없이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평소 같으면 반갑게 맞이했겠지만 그날은 아들의 표정에서 심상치 않은 기운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들은 테이블에 앉자마자 한숨을 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왜 그러냐? 무슨 일이라도 있어?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아들은 바로 대답하지 못하고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아버지, 사실 저 이번에 주식 투자에서 큰 손실을 봤어요.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동안 IT 회사에서 안정적으로 일하고 있다고 믿었던 아들이 왜 주식 투자로 손실을 봤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주식 투자. 내가 왜 그런 걸 했냐? 직장 생활하면서 열심히 모은 돈을 그런 데 썼단 말이냐? 저는 억누를 수 없는 놀라움과 실망감에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덧붙였습니다. 아버지, 처음에는 소액으로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게 점점 커지더라고요. 이번에 손실이 너무 커서 감당이 안 돼요. 얼마나 손실이 난 건데. 그리고 며느리한테는 말한 거야? 아들은 곧바로 고개를 저으며 답했습니다. 손실 금액은 말씀드릴 수 없어요. 아내는 아직 이 사실 모르고요. 알게 되면 더 큰 문제가 될 것 같아서요. 그럼 도대체 왜 그랬어? 애초에 주식 투자할 생각은 어디서 난 거냐? 아들은 더 작아진 목소리로 변명하듯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잘해보려고 한 거였어요. 장모님께서 손주 문제니 집 확장이니 자꾸 말씀하시는데 제가 능력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조금 욕심을 낸 건데. 그 말을 들으니 제 마음이 더 착잡해졌습니다. 결국 안사돈의 압박이 아들에게 이런 선택을 하게 만든 것이나 다름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들은 잠시 멈추더니 제게 부탁을 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하지만 이번에 저 좀 도와주실 수 없을까요? 큰 금액은 아니고 일단 급한 돈만 해결할 수 있으면 그 뒤로는
제가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아들아, 너도 알다시피 내가 지금 여유가 많지 않다. 그동안 내가 너희를 얼마나 도왔는지 기억할 거다. 그런데 내가 또 이렇게까지 힘든 상황이라니. 알아요, 아버지. 저도 아버지께 이런 부탁드리는 게 죄송한데 정말 지금 너무 막막해서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들의 간절한 눈빛과 떨리는 목소리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제 안에서는 두 가지 감정이 충돌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가족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해야 한다는 책임감이었고, 다른 하나는 더 이상 나 자신을 희생해선 안 된다는 저항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내가 제게 물었습니다. 여보, 어제 아들이 무슨 일로 찾아왔어요? 요즘 회사 일이 바쁜가 봐요. 저는 고민 끝에 아들의 부탁을 숨기기로 했습니다. 그냥 회사 일도 바쁘고 이런저런 고민이 많은 것 같더라고. 젊은 애들이 다 그렇지 뭐. 아내는 제 대답에 큰 의심 없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저는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며칠 뒤 안사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휴대전화 화면에 안사돈의 이름이 뜨자마자 저는 무겁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전화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지 너무나 뻔히 알았습니다. 며느리의 생일 모임 이후 한동안 조용했지만 안사돈은 결코 이 문제를 그냥 두지 않을 사람이라는 걸 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안사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단도직입적이면서도 상대방을 몰아붙이는 그 특유의 말투였습니다. 사돈어른, 잘 지내셨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집 문제와 손주 계획에 대해 생각해 보셨는지 궁금해서 연락드렸습니다. 이젠 답을 들을 때가 된 것 같아서요. 저는 그녀의 첫 마디부터 이미 불편해졌습니다. 이어 차분하게 대답하려 애쓰며 말했습니다. 이 문제는 지난번에도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아들 부부가 스스로 결정해야 할 일입니다. 저희는 더 이상 간섭하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돈어른, 제가 봤을 땐 지금이 정말 중요한 시기입니다. 요즘 세상이 얼마나 힘든지 사돈어른도 아시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부모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며 애들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며칠 전 아들이 찾아와 털어놓았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안사돈의 끊임없는 압박과 요구로 인해 아들은 스스로 무리한 선택을 하게 되었고 그 결과 무리한 대출과 큰 손실을 봤다는 사실을요. 하지만 그 사실을 알 리 없는 안사돈은 여전히 자신의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깊게 들이쉬며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안사돈, 저희도 그동안 아들 부부를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결혼 준비부터 신혼집 마련까지 은퇴 후에도 제가 생활비를 보태왔습니다. 이제는 아이들이 스스로 설 수 있도록 지켜보는 것이 부모로서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돈어른,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건 기본 아니겠습니까? 요즘 다들 그렇게들 하잖아요. 문제는 그 정도로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지금이야말로 더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않으시려면 지금이 바로 움직일 때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억눌려 있던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안사돈, 그 말씀이 참 쉽네요. 제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해왔는지 모르시겠지만 이제는 저도 한계입니다. 제가 가진 자원과 시간도 무한하지 않다는 걸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사돈어른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의 문제고 부모로서 함께 나눠야 할 책임 아닙니까? 아이들이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그걸 그냥 지켜보시겠다는 겁니까? 다음 날, 아들은 또다시 저를 찾아왔습니다. 전날 밤 아들의 눈물 어린 고백이 떠오르며 제 마음은 이미 무거웠지만 그의 행동에 대해 냉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생각이 더 강했습니다. 아들은 저를 보자마자 바닥에 주저앉으며 울먹였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다 잘못했어요. 하지만 이번만 도와주시면 다시는 이런 실수하지 않겠습니다. 제발 한 번만 믿어주세요. 아들의 간절한 부탁에 저는 한숨을 내쉬며 물었습니다. 대체 왜 그런 무리한 선택을 했냐? 내가 주식이라는 위험한 길을 선택한 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그 큰 돈을 그렇게 쉽게 굴리겠다고 생각했단 말이냐? 아버지, 저도 처음엔 단순히 조금씩 해보려 했어요. 그런데 점점 손실이 나니까 메꿔야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그게 더 큰 화를 불렀습니다. 손실이 났으면 손을 뗐어야지. 내가 이런 식으로 계속 덧붙이면 상황이 더 나빠질 거란 걸 몰랐냐? 장모님이 자꾸 집 문제와 손주 이야기를 꺼내시니까 저도 뭔가 보여드려야 할 것 같아서.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 억누를 수 없는 실망감이 몰려왔습니다. 물론 안사돈의 지나친 압박이 아들에게 부담을 주었겠지만 아들은 결국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선택을 했고 그것이 초래한 결과였습니다. 저는 아들의 어깨를 잡고 말했습니다. 내가 말한 손실이라는 게 도대체 얼마나 되는 건지 솔직히 말해보거라. 정확히 말해야 내가 판단할 수 있다. 아들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고 머뭇거리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8천만 원 손실이 났습니다. 뭐? 8천만 원? 내가 그런 큰 돈을 어디서 구했길래 이런 일이 일어난 거야? 아들은 머리를 감싸며 대답했습니다. 처음엔 월급에서 조금씩 모은 돈으로 시작했어요. 그런데 손실이 나니까 감당이 안 돼서 은행 대출까지 받았습니다. 그 뒤로 더 많이 잃었습니다. 이자를 갚기도 벅차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속에 분노와 실망이 동시에 치솟았습니다. 너는 생각이라는 걸 하고 이런 선택을 한 거냐? 너도 회사 다니면서 얼마나 어렵게 돈을 버는지 알 텐데 그 돈을 이렇게 쉽게 날리겠다고 결심한 이유가 뭐냐? 제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지만 아들은 아무 대꾸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울기만 했습니다. 저는 아들의 울음에도 불구하고 냉정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들아, 장모님 말에 휘둘리는 건 핑계에 불과하다. 내가 그 돈을 굴린 건 너의 선택이야. 아무도 너를 강제로 그렇게 하라고 한 게 아니다. 아들은 여전히 울며 고개를 숙였지만 저는 그가 이번 일을 통해 자신의 책임을 분명히 느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번 상황을 스스로 해결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똑같은 일을 반복하게 될 거다. 그리고 또다시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될 거고. 아들은 고개를 들어 절박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저 정말 죄송합니다. 제 실수를 바로잡을 기회를 주시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만 도와주세요. 저는 깊은 한숨을 쉬며 그를 바라봤습니다. 아들의 간절함이 진심이라는 것은 느껴졌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아들아, 내가 힘든 건 이해한다. 하지만 이번엔 내가 너를 도와줄 수 없다.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아들의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더니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뭐라고요? 아버지가 도와주실 수 없다니요? 지금 제 상황이 얼마나 절박한지 알고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힘든지는 안다. 하지만 내가 이번 상황을 스스로 해결해야
진정으로 책임질 수 있다. 내가 너를 도와주는 건 이번엔 옳지 않다. 그러자 아들은 벌떡 일어서며 소리쳤습니다. 장모님 말씀이 다 맞네요. 부모라면 자식이 힘들 때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세상에 자기 자식 힘들다는데 이렇게 외면하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아들아, 나는 너를 외면하는 게 아니다. 내가 지금 너를 돕는다고 해서 내가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게 아니야. 오히려 또 다른 실수를 하게 될 뿐이다. 그러나 아들은 제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아버지가 뭘 그렇게 잘했다고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왜 이런 상황에 몰렸는데요? 장모님이 그렇게 말하니까 저도 뭐라도 해야 했던 거예요. 부모님이 뒷받침을 못 해주시니 제가 나선 거잖아요. 그 순간 아들의 말은 날카로운 화살처럼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래, 안사돈이 너에게 그런 부담을 줬던 건 맞다. 하지만 너는 어른이야. 내가 감당하지 못할 선택을 했다면 그건 전적으로 내 책임이다. 누구 탓을 할 필요도 없다. 그럼 아버지가 도와주실 수 있는 여유가 있는데도 그냥 지켜보시겠다는 거예요? 부모로서 해야 할 일을 안 하겠다는 말이에요? 내가 널 돕지 않으려는 게 아니야. 너도 알다시피 나는 지금까지 너희를 위해 얼마나 많은 걸 희생했는지 알잖니? 결혼 준비부터 신혼집 마련까지 은퇴 후에도 생활비를 보태왔다. 그런데 지금 와서 또다시 내 문제를 내가 떠안아야 한다면 그건 너를 위한 일이 아니다. 아들은 주먹을 꽉 쥐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럼 제발 한 번만 더 도와주세요. 이번만 해결되면 그 뒤로는 제가 알아서 다 할게요. 한 번만요. 그의 간절한 부탁은 여전히 마음을 흔들었지만 저는 결정을 번복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아, 내가 한번 도와준다면 그 뒤에도 이런 상황이 반복될 거다. 너 스스로 이 문제를 마주하지 않으면 너는 평생 무언가 잘못될 때마다 다른 사람에게 기대는 습관을 버리지 못할 거야. 그리고 그건 내 인생을 망치는 지름길이다. 그게 부모예요. 도와달라고 울며불며 매달리는 자식을 외면하는 게 부모냐고요. 저는 지금 완전히 끝장났다고요. 제발 한 번만 도와주세요. 부모는 모든 걸 다 해결해주는 사람이 아니다. 부모는 너에게 길을 보여줄 수 있지만 그 길을 걷는 건 내 몫이야. 이번엔 내가 직접 걸어야 한다. 이게 다 부모님이 제대로 지원 안 해주신 결과 아닌가요? 장모님 말씀대로 아버지가 먼저 적극적으로 나섰으면 제가 이런 선택을 안 했을 거예요. 사돈 어른은 너희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그런 말을 했을지 몰라도 나는 그분과 생각이 다르다. 내가 너에게 모든 걸 해주는 건 너를 위한 일이 아니야. 내가 어른이라면 이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아들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깊은 한숨을 쉬더니 눈물을 참으려 애쓰는 듯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는 부탁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정말 실망이에요. 아버지께 이 정도 기대한 게 잘못이었나 봅니다. 그는 무겁게 발걸음을 옮기며 집을 나섰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울리고 저는 한참 동안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마음속에 밀려드는 무거운 감정과 그날의 대화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실에 앉아 한참 동안 생각했습니다. 아들의 말은 분명 저를 아프게 했지만 그가 지금 느끼는 분노와 실망 역시 성장의 일부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부모로서 내가 잘한 걸까? 아니면 너무 냉정했던 걸까? 하지만 내가 또다시 손을 내밀었다면 아들은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기회를 잃게 될 거야. 결국 저는 제 결정을 믿기로 했습니다. 아들이 이 경험을 통해 진정으로 자신의 삶을 책임질 수 있기를, 그리고 그것이 가족 전체를 더 단단하게 만들기를 바랐습니다. 며칠 동안 아들과 연락이 끊긴 채 지내던 어느 날 며느리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평소 밝던 그녀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조심스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아버님, 안녕하세요. 이번 주에 가족끼리 다시 한번 모임을 가지면 어떨까 해서요.
다 같이 식사하면서 서로 편하게 이야기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지난번 모임에서 벌어진 일이 떠올랐습니다. 안사돈의 끊임없는 요구와 아들의 분노가 터져 나온 그 자리. 아무도 마음 편히 밥 한 끼 먹지 못한 채 끝났던 기억이 아직도 선명했습니다. 저는 곧바로 거절 의사를 밝혔습니다. 며느라, 내 마음은 고맙지만 이번에는 어렵겠다. 지난번처럼 서로 다투고 기분만 상할 거라면 차라리 만나지 않는 게 낫다. 제 단호한 반응에 며느리는 잠시 침묵하다가 조심스레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버님, 제가 정말 약속드릴게요. 이번엔 저번처럼 그런 대화는 나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다들 아버님 말씀을 듣고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거예요. 아버님 생각을 직접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녀의 간절한 목소리에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가족들 간의 갈등과 불편한 분위기를 보며 며느리 역시 많이 힘들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거절하려 했지만 며느리의 다음 말이 저를 다시 생각하게 했습니다. 아버님, 저희도 다들 힘든 상황이지만 이번엔 정말 다 같이 조금씩 이해해보자는 마음으로 만났으면 해요. 한 번만 나와주세요. 제가 꼭 편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할게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가 이런 자리를 제안한 이유도 가족 간의 관계를 다시 조금이나마 풀어보고 싶어서라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깊은 한숨을 쉬며 답했습니다. 며느라, 내가 지난번 일을 잊은 게 아니다. 그런 상황이 또 반복되면 어떻게 할 거냐? 솔직히 나도 이런 자리가 부담스럽다. 아버님, 제가 정말 약속드리겠습니다. 지난번처럼 그런 대화는 절대 나오지 않게 할게요. 저희 엄마에게도 미리 말씀드리고 모두가 편안하게 식사할 수 있도록 제가 잘 준비할게요. 아버님, 저희를 한 번만 믿어주세요. 며느리의 말은 진심이었고 그 진심이 제 마음을 조금씩 흔들었습니다. 사실 가족들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는 마음은 저도 같았습니다. 며느리의 의지를 믿어보기로 하며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다. 이번 한 번만 참석하겠다. 하지만 약속은 지켜야 한다. 지난번처럼 싸움이 되면 나는 다시는 이런 자리에 나가지 않을 거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님. 제가 꼭 잘 준비하겠습니다. 이번엔 모두가 정말 편하게 대화할 수 있을 거예요. 며느리의 부탁을 받아들인 뒤로도 제 마음은 계속 무거웠습니다. 약속된 날 아내와 함께 식사 자리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며느리는 환하게 웃으며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아버님이 좋아하는 음식들만 준비했어요. 편하게 드시고 가세요. 안사돈도 자리에 있었지만 며느리의 의지 때문인지 전보다 조용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는 다소 어색한 미소로 인사하며 말했습니다. 사돈어른, 잘 지내셨죠? 오늘은 가족끼리 좋은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네, 잘 지냈습니다. 다들 편안히 식사합시다. 식사가 시작되고 한동안은 비교적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며느리는 끊임없이 대화를 주도하며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었고 아내도 적극적으로 대화를 돕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식사가 중반을 넘어갈 무렵 안사돈이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사돈어른, 이렇게 다 같이 모였으니 한 번쯤은 이야기를 정리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지난번엔 조금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서요. 저는 속으로 깊은 한숨을 쉬었지만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안사돈, 지난번에 제 입장은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더 이상의 이야기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안사돈은 말을 잇지 못하고 멈췄지만 그 뒤를 이어 아들이 불쑥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저도 이제야 좀 정리된 마음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저희가 힘든 걸 도와주지 않으시는 건
정말 너무하신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아버지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정말 가슴에 맺히는 게 많습니다. 저희가 이렇게까지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도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으시겠다고 하니 그게 맞는 일입니까? 아들의 목소리에는 억눌린 분노와 서운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그의 말을 막으려 했지만 아들은 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께 부담을 드리지 않으려고 노력했고 제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애썼어요. 그런데 그게 잘못됐다는 걸 깨닫고 나니 아버지께 기대도 못하겠다는 게 너무 괴롭습니다. 저는 그의 말을 조용히 들으면서도 아들이 왜 이런 말을 꺼내는지 그 진짜 이유를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자신의 잘못된 투자와 그로 인한 손실을 아직 며느리와 안사돈에게 말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지금도 이 상황에서 숨기고만 있구나. 저는 속으로 깊은 실망감을 느끼면서도 겉으로는 침착한 태도를 유지하며 대답했습니다. 아들아, 내가 힘든 상황이라는 건 안다. 하지만 내가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될 거다. 그러자 아들은 순간 목소리를 높이며 화를 냈습니다. 스스로 해결하라니요? 부모가 자식이 이렇게 절박한 상황인데도 도와주지 않으면서 그런 말을 하실 자격이 있습니까? 장모님 말씀처럼 요즘 세상에 부모 도움 없이 누가 제대로 살 수 있습니까? 부모님이 뒷받침을 안 해주시니 제가 무리한 선택을 한 거 아닙니까? 아버지는 너무 쉽게 말하시네요. 아들과 제 대화가 깊어질수록 안사돈의 표정이 점점 변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아들과의 대화에 집중하느라 안사돈의 반응을 크게 신경 쓰지 않았지만 그가 대화 속에서 뭔가 이상함을 감지했음을 깨닫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무리한 선택이라는 말을 꺼낸 순간 안사돈의 얼굴에 의아함이 서렸습니다. 그는 바로 대화에 끼어들며 물었습니다. 잠깐만요. 방금 무리한 선택이라고 하셨는데 그게 무슨 뜻이죠? 제가 뭔가 놓친 게 있는 건가요? 아들은 그 질문에 순간 멈칫했습니다. 그의 얼굴에 당황스러움이 드러났고 며느리 역시 고개를 돌리며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무리한 선택이라니 무슨 말이야? 그게 무슨 뜻인지 말해봐. 순간 식탁 위의 공기가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아들은 답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상황이 더 복잡해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안사돈은 아들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듣고 있자니 그냥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금 무슨 이야기가 오가고 있는 건가요? 무리한 선택이라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며느리도 당황한 얼굴로 아들을 재촉했습니다. 여보, 대체 무슨 일이야? 왜 아무 말도 안 해? 나한테 말 안 한 일이 있는 거야? 아들은 점점 더 몸을 움츠리며 대답을 미루려 했지만 안사돈은 그를 압박하듯 계속 질문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솔직히 말하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정확히 알아야겠으니깐. 결국 아들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깨달은 듯 깊은 한숨을 쉬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들의 얼굴에는 후회와 두려움이 가득했지만 그는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주식 투자에서 큰 손실을 봤어요.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며느리는 눈을 크게 뜨며 물었습니다. 뭐라고? 주식 투자? 당신이 그런 걸 했단 말이야? 그게 얼마나 큰 손실인데? 아들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8천만 원 정도요. 처음에는 조금만 해보려고 했는데 점점 손실이 커지니까 메우려고 무리하게 더 투자했어요. 며느리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드러난 놀라움과 실망감은 숨길 수 없었습니다. 8천만 원이라니. 당신이 그 큰 돈을 그런 데다 썼다고? 그리고 나한테는 말도 안 했어? 안사돈 역시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8천만 원이라고요. 그게 지금 무슨 소리입니까? 도대체 그런 큰 돈을 어디서 구했나요? 아들은 안사돈과 며느리의 질문에 압도당한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처음엔 제 월급에서 조금씩 시작했어요. 그런데 손실이 커지니까 은행 대출까지 받았어요. 지금은 대출 이자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안사돈은 믿을 수 없다는 듯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장모님께서 집 문제와 손주 이야기를 자주 꺼내셨잖아요. 제가 뭔가를 보여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부모님께 부담을 덜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알아서 해결하려고 했는데 결국 이렇게 됐습니다. 아들이 자신의 주식 투자 실패와 8천만 원이라는 손실을 고백한 순간 가족 모임의 분위기는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며느리와 안사돈은 충격에 휩싸였고 아들의 떨리는 목소리는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안사돈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다가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손으로 식탁을 쾅 치며 외쳤습니다. 사돈어른 가정교육을 대체 어떻게 시키신 건가요? 그리고 이게 다 지금까지 제대로 돕지 않으신 결과 아닙니까? 아들이 이렇게 절박하게까지 몰렸는데도 계속 손을 놓고 계셨다니. 이게 부모로서 할 짓입니까? 그녀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실망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 놓여 있던 젓가락과 그릇이 흔들렸고 모두가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여기서 말을 섞고 싶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그쪽에서 다 해결하세요. 그녀는 그대로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며느리가 천천히 일어서더니 옆에 있던 물잔을 집어 아들의 얼굴에 끼얹었습니다. 물이 튀며 아들의 머리와 옷이 젖었지만 며느리는 전혀 개의치 않고 차갑게 말을 뱉었습니다. 이게 당신이 말도 없이 나서서 벌인 일이야? 8천만 원? 그렇게 큰 돈을 날려놓고 나한테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고? 내가 그동안 얼마나 믿고 의지했는데 당신은 이렇게 배신하는 거야? 아들은 물에 젖은 얼굴을 닦으며 며느리의 분노를 마주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나도 정말 힘들었어. 그냥 다 해결하고 나서 말하려고 했던 거야.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이미 이런 상황까지 왔는데 이제 와서 무슨 말을 해? 나는 당신이 왜 혼자 그런 선택을 했는지, 왜 나에게 말하지 않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 며느리는 가방을 집어들며 차갑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잠시 따로 지내자. 지금은 당신이랑 같은 공간에 있는 것도 싫어. 나중에 우리가 다시 이야기할 수 있는 날이 올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아니야. 그녀는 집을 나갔고 아들은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떠나고 나서도 한동안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아들은 갑자기 고개를 들더니 분노에 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이게 다 아버지 때문이에요. 아버지가 나를 도와주셨다면 이런 일까지는 벌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아버지가 조금만 더 도와주셨다면 내가 이렇게까지 몰리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아버지는 항상 손을 놓고 계셨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도와주지 않으면 누가 도와줍니까? 그의 분노를 들으며 제 마음도 복잡하게 뒤엉켰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아들아, 내가 너를 도와주지 않으려는 게 아니다.
내가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할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 지금 이 상황은 내가 만든 것이고, 그걸 해결할 방법도 내가 찾아야 한다. 그러나 아들은 제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먹을 꽉 쥐며 다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런 말은 상황이 괜찮을 때나 하는 거죠. 지금 저는 끝장났다고요. 아버지가 한 번만 도와주셨다면 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었을 텐데. 그의 격앙된 목소리는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의 분노를 고스란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단호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너를 도와주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 지금 내가 너를 도와준다면 내가 정말로 성장할 기회를 잃게 된다. 내가 스스로 이겨내야 한다는 걸 깨달아야 해. 아들은 제 말을 듣고도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실망과 분노가 가득했고 그 눈빛은 마치 저를 향한 날카로운 비난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그를 뚫어지게 바라보며 제 말을 받아들이기를 기다렸지만 아들은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럼 아버지는 내가 망하는 꼴을 그냥 지켜보겠다는 거예요? 저는 진짜로 끝장날 겁니다. 아버지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아들아,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알고 그게 얼마나 큰 부담인지도 이해한다. 하지만 내가 지금 널 돕지 않는 이유는 너를 망하게 하려는 게 아니다. 내가 스스로 이 상황을 해결하면서 진정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그딴 말로 제 상황이 해결될 것 같아요? 아버지의 그런 판단이 진짜로 옳은 건지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부모가 왜 존재하는 건데요? 이럴 때 날 도와주는 게 부모 아닌가요? 지금은 내가 너를 도와주는 것보다 내가 내 힘으로 이겨내는 것이 더 중요해. 그걸 너도 언젠가는 이해하게 될 거다. 이젠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아요. 아버지는 제가 망하는 걸 지켜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는 거칠게 신발을 신더니 문을 열고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크게 울렸고 집 안은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아들이 떠난 집안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했습니다. 저는 식탁에 앉아 있었지만 그 자리에 더는 머무를 수 없을 만큼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자리를 옮겨 거실 소파에 앉았지만 여전히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내가 잘못한 걸까? 정말 이게 옳은 선택이 맞는 걸까? 아들이 저렇게까지 절박한 목소리로 도움을 청했는데 내가 너무 냉정하게만 행동한 건 아니었을까? 억울함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그 누구보다도 아들을 사랑하고 그가 행복하길 바라는 부모입니다. 하지만 그런 진심이 전혀 전달되지 않는 것 같은 이 상황이 너무도 고통스러웠습니다. 내가 지금 도와줬다면 그게 진정한 도움은 아니었을 거라고 믿는다. 그런데 아들은 왜 이걸 이해하지 못하는 걸까? 아니, 내가 정말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마치 제가 부모로서 완전히 실패한 사람처럼 느껴지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선택이 정말로 옳은 것일까요? 아버지로서, 부모로서 저는 제 진심을 다해 아들이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그걸 이해하지 못한 채 분노하며 집을 떠났습니다. 저는 지금도 제 선택이 아들의 미래를 위해 필요하다고 믿으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억울함과 미안함이 밀려옵니다. 제가 너무 냉정했던 걸까요? 아니면 정말로 이 선택이 그를 위한 최선의 방법일까요? 부모로서 때로는 사랑을 참고 믿음을 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깨닫고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제가
정말 잘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의 의견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 주신다면 제가 앞으로의 결정을 내리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끝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